강북이 운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연찮게 이제 강남에 집중됐지만 강북으로 갈 수도 있죠. 그게 뭐 내년 당장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인 거고. 그럼 같은 비가 내렸을 때 강북은 안전하냐? 똑같은 상황이라 이거죠. 서울 시내 강우가 이렇게 내렸을 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지역적으로 분포가 이렇게 커진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패턴이 보통 얘기하는 기후변화의 패턴입니다. 그게 어디에 집중될지는 예상이 안 되는 것들. 극한호우 시대의 홍수 방어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정말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도대체 요즘 얼마나 심해진 건지 그 현황부터 좀 말씀 좀 주십시오. 강우량으로 아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아마 피부에 닿으실 것 같은데요. 한 2011년 정도 홍수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했던 강우량이 한 45mm인데 네. 시간당 2010년 홍수 난 이후로 95mm로 늘었다가 최근에 그 2022년 강남 쪽에 폭우로 인한 피해 때 강우가 140mm 정도가 내렸습니다. 예. 올해 군산에서도 한 140mm 내렸으니까 그 양으로 보면 한 30% 40%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수자원 쪽이나 이런 하천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땐 강우량도 중요하지만 강우가 어떤 그 유량으로 환산됐을 때 홍수량도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모든 지역들이 불투수층이기 때문에 한 번 네. 비가 내렸을 때 들어온 양이 과거에 비해서 한 30-40%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서 강우량을 대비하기 위한 기준이 45mm 정도 되는데 최근엔 그거에 거의 3배 이상이 내리는 예. 꼴이네요. 그 네. 10년 사이에 저희가 목표, 그러니까 어떤 홍수를 방어하겠다고 한 목표가 50mm, 60mm 정도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강우량으로 말씀드리면 네. 잘 와닿지 않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 많이 내릴 때 예. 진짜 앞도 안 보이는 그 미리미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운전하실 때 50mm, 시간당 50mm 정도 넘으면 거의 앞에 안 보이니까 와이퍼로 저희가 닦아내도 예.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60mm 이상 되면 거의 차량 운전 자체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0mm를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그냥 연필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 아, 하늘에- 연필 같은 게. 네, 그 정도 수준의 빗방울의 크기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런 비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네.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극심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진 게 이게 이상 기후 현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기도 예. 한데요. 예.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가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거로 저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도 1도 증가할 때마다 그 대기 중에 그 수분량이 한 7% 증가하니까 예. 뭐 지금 한 2도 정도 증가했다고 봤을 때 이미 대기에 떠돌아다니는 수분량이 뭐 한 14% 정도 늘어났는데 그 14%가 꼭 뭐 한 군데에 집중되는 그 고르게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강우들이 현재 보이는 상황인 것들인 거고 예.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마 학생들이 평생 살면서 아마 130mm 이상은 보기 어려울 거다라고 한 게 제가 불과 5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강우량을 저희가 이미 넘었던 강우량을 봤지 않습니까? 예. 한 140, 한 3mm 가까이가 내렸으니까 시간당 강우량이. 예. 이 양은 저희가 보통 빈도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설계 빈도할 때 빈도 환산이 안 되는 양입니다. 사회자님이 저는 한 50대 이제 바라보는 예. 사람이잖아요. 봤을 때는 50년에 한 번 내리면 50년 빈도고요. 그럼 100년까지 사신 분이 평생 가장 큰 강우가 100년 빈도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는 50년 동안 본 적이 없고 예. 100년에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100년 빈도를 넘어서는 거고 그 이상의 500년, 1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 없는 숫자인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강우가 같은 강우가 내리더라도 도시가 반응하는 정도가 과거하고는 확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 유출 개수 또는 이런 불투수율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인데요. 예. 과거의 불투수율이 제가 찾아보니까 60년도 때 한 8%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저희가 차폐되어 있는 부분이 한 8%였다고 하면 쉽게 말해 이제 비가 내려도 땅에 스며들지 못하게 포장되어 있는 곳이 예, 8%다 이렇게 보는 8%였는데 거죠. 지금 서울시 전체로 보면 50%입니다. 어휴. 비율로 보면 50% 이렇게 뭐 생각하시기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전국 전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씀인 예. 거고요. 서울도 뭐 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50%고요. 정말 우리가 정주하는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유출량이 같은 100mm가 내리더라도 과거에는 뭐 11%밖에 안 들어왔다고 치면 지금은 뭐 50% 60% 들어오니까 네. 양 자체가 훨씬
그 배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호우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도 생겼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가 점점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도시 환경이 구축돼서 그게 지금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특히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진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에는. 예. 그다음에 강남 지역이 크게 피해를 네.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지역적으로 이제 편차는 어떤지 이것도 좀 말씀 좀 주세요. 이것도 뭐 강북이 운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운이군요. 예, 이게 뭐꼭 강남에 이번에 뭐 피해가 난 게 어떤 구조화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스트럭처된 뭐 이런 현상은 아니고요. 예. 그냥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 변동성의 집중이 강남에 몰입된 것 뿐인 거고요. 극단적으로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에 강우 내렸을 때 서대문은 30mm 내렸고요. 그 예. 당시 때 가장 많이 내렸던 그 동작구는 141.5mm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 안에서도 거의 뭐 4배 가까운 그렇네요. 비 차이를 보이는 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예. 제가 통계를 보니까 97년도만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강우가 이렇게 내렸을 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지역적으로 분포가 이렇게 커진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패턴이 보통 얘기하는 기후변화의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우량이 늘어나는 건 맞고 그게 어디에 집중될지는 예상이 안 되는 것들. 네.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방제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면 7시까지 그때가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가 많이 됐는데 한 30분 사이에 갑자기 물폭탄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갑자기 검은색 구름이 이제 생겨가지고 저희 시간당 한 140mm 가까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고 예. 그런 강우 자체도 예상을 못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키워드, 우리 기후변화에서의 키워드 변동성 증가, 그 변동성이 작고 크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네. 예전에는 사대문 앞만 사람이 살았고 네.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항상 예. 상습 침수 구역이라서 네. 비 피해가 그렇게 많았는데 거기다 그렇게 집 지으면 어떡하냐 이 소리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집중호우는 네. 강북에도 그만큼 내릴 수 있다 그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우연찮게 강남에 집중됐지만 강북으로 갈 수도 있죠. 그게 뭐 내년 당장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인 거고. 그럼 같은 비가 내렸을 때 강북은 안전하냐? 똑같은 상황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홍수 피해가 우리나라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외국에서도 외신 보니까 간간히 뭐 요즘에는 대만도 좀 난리가 난 것 네, 같고 맞습니다. 해외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우리나라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일본, 뭐 대만 이렇게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들은 강우 강도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량의 그 양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 지역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힘들고요 관리 네, 자체가. 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랑 많이 비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유럽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 미리가 아닙니다. 예. 좀 짧게 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같은 강우가 내리더라도 그런 반응 정도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도시화를 많이 달성한 선진국에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피해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도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 대만, 중국도 만만치 않고 네, 네. 가장 최근에는 북한도 날린 것 네. 같은데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도 네,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많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물폭탄 걱정을 하는 네. 시점이 된 건데 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하겠네요. 그렇죠. 일본이나 뭐 저희가 제일 가깝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나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본이 저희가 유사하다 보니까 일본 사례를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도쿄에 대심도 터널이라는 것들을 진작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네.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물을 배수시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지하에 한 40-50m의 터널을 둬서 물을 빼내고자 하는 시설을 두고자 하는 거고 예. 편하게 생각하시면 지하에 하천 하나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대심도를 통해서 지하에 하천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물을 빨리 빼낸다 네. 이 말씀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돼서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대심도 터널 그때도 고심 많이 했다가 아마 국가 지자체에서 예산 문제로 네. 조금 고민을 더 오랫동안 네. 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네, 아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방법론이 없습니까? 저희가 대안들을 일단 다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예. 대안들을 감안해가서 만들어낸 대책들인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대책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다 어차피 고려돼서 나온 시설의 용량인 거고요. 네.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수도 역할을 하고 음. 대심도도 역할을 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LID라고 하는 침투도 많이 시키고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물론 전문가분들께서는 대심도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네. 대심도 터널 구축하는 거 말고도 요런 요소들을 같이 우리가 병행해야 예. 이런 극심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지할 네.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대안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0mm 정도 비를 버티기 위해서 대심도 터널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대심도 터널이 다 100mm를 다 받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부 운동장에서 저류하는 것도 뭐 한 10mm. 제가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예. 각자 역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류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또 옥상 같은 데 저류도 일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지하에 저류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이런 조치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런 시설물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침수를 다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140mm라는 비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40mm는 어떻게 저희가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뭐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들은 위험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조적 비구조적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대심도라는 걸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된다면요, 네. 뭐 가능하면 이제 용량을 크게 만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 돈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mm가 최대 우리가 지금 기록했던 집중호우의 양이라면 앞으로 만약에 대심도를 건립한다라고 했었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용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건립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분명히 한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무작정 저희가 모든 강우량을 모든 이런 시설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 시설이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나머지 우리가 잔존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네. 레지듀얼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들은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자기가 회피하는 이제 방어원전 같은 것들이 필요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모든 거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심도 등 이런 걸로 국가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네. 이제 우리 자구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야,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또 아이러니한 게요. 네. 우리나라는 또 유엔이 인정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물 부족 국가에서 물 폭탄을 맞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물이 고르게 강우가 예. 고르게 연중 내리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너무 편한데 네, 지금 홍수기죠. 네, 댐은 이때는 홍수기이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댐에서 가두고 하루 내려보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비가 많이 오는 것들을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이 집중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죠.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댐으로 가둘 수 있는 물의 공간이 전체 비 내리는 거에 5분의 1 정도? 또 안 될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물 부족 국가인 것도 사실이니까 집중호우 많이 내릴 때 어디다 이걸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담아놨다가 네. 가뭄 때 아니면 뭐 물이 부족한 시점에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모든 댐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양강댐, 뭐 충주댐 이런 큰 댐들은 70년도 때 계획돼서 80년도 정도부터 운영이 되는데 이런 댐들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요? 일단 이제 사회적으로 아마 합의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은 이 댐을 유지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더 일반 보편화된 상황들인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한 지역들은 일부라도 댐이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만약에 저희가 설득이 된다고 하면 일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점점 우리의 일상이 돼가고 있는 이 집중호우 피해 네. 이걸 약간만 예측을 해도 네. 방금 이제 자구적인 대책 마련도 이제 하셔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럼 예측만이라도 잘 되면 아유 이제는 좀 피해 있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인명 피해라도 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렵습니까? 기상청이나 뭐 여러 방제 관련 기관들이 그런 노력 충분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사신 분도 계시고, 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노약자라 이런 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하나씩 매칭을 시켜놓은 거죠. 예. 이런 분들이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진짜 비구조적인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병행을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아직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런 건 접근이 가능할까요? 확률적으로 네. 이런 집중호우가 여러 뭐 기후 현상적인 요소 아니면 지형 때문에 이쪽 지역들 이런 스팟들이 가장 집중호우가 확률적으로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뭐 새로 집 사시는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뭐 신도시를 건립할 때 네. 이런 지역은 좀 피해 주십시오. 뭐 이런 권고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예.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봉착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예. 내 지역이 위험하다는 거를 노출하기 싫어하죠.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외에서는 보험으로 많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 보험료로 지급하는 것들이 지금 되게 제한이 많거든요. 예. 농작물에 이런 것들에 좀 국한되어 있고 실제 침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광범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나 아니면 보험 제도가 좀 있으면 좀 더 저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서 고려는 합니다.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홍수 관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에서 반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 새로 짓는 신도시는 이 우리 대심도 같은 터널들이 다 거기는 이제 다 들어가는 도시고 네.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졌던 구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선 그런 데가 없으니 네. 거기가 좀 더 리스크하다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도 될까요? 꼭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도심이라고 하는 지역 안 자체는 일단 홍수의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비에 대해서 좀 더 그 적응력이 좋죠. 그 우수를 빨리 배제시키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의 팽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을 바꾸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심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지하에 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쪽으로 어떤 시설물 넣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뭐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방법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완을 해가고 있을 텐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 국가가 대안이 없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네. 아니고요. 저희 국가에서는 당연히 10년 이렇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예. 가장 도시에서의 핵심적인 이제 우리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지표가 방제 성능 목표라고 합니다. 예. 모든 전문가들이 그게 뭐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근데 이왕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지표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95mm를 서울시에서 나는 이걸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결정하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하는 거죠. 예. 그 안에 대심도도 들어가 있고 지금 10cm 프로젝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빌딩 위에 10cm 정도 물을 가둬놓으면 예. 10cm가 100mm거든요. 네. 그 100mm를 이런 도심지의 모든 빌딩 안에 10cm 정도만 지붕에 가두고 있으면 사실 비가 40mm 아까 140mm라고 내린 비에만큼 100mm를 갖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실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명확하게 보여지면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사례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획기적인 그런 아마 선례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것 같고,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거를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국가가 할 수 있는 하는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개인이 좀 더 조심을 하고 내 갖고 있는 위험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혹시 홈페이지 같은데 그 앱으로 보시면 네. 홍수 위험 지도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딱 여시면 우리 집이 홍수에 위험한지 안 한지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 내가 과거에 거기에 홍수가 침수가 한 번이라도 됐거나 예. 아니면 침수가 될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럼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 비 많이 오면 우리 집 잠길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네. 이제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못 보던 강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후학자들 200mm까지 내릴 거다 시간에 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140mm의 2배 거의 가까운 강우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자체가 좀 더 그런 거에 좀 인지도를 높이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인지도도 높이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한강 범람했다라든가 각종 한강 지류에 천이 범람했다. 그래서 대부분 그때 홍수 난다 그러면 강이나 천에서 네. 멀리 떨어지고 높은 네. 데 가면 됐는데 네. 요즘 홍수는 어떻게 강에는 별 소식이 없는데 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큰 범람 아닌 범람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홍수는 대부분 하천 중심에서 났는데 예. 저희가 댐도 많이 짓고 하천 우리 제방도 많이 높이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 정도 피해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안 나고 있고요. 지금의 피해들은 그 강우의 변동성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수위가 높아지는 예. 거라고 보시면 우리 한강 같은 데가. 지금의 비는 상류보다는 이런 도시 쪽에서 집중되면 그 지역에 있는 물이 빨리 하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 그 정도로 높아졌다고 하면 이미 그 도시는 다 잠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예. 이미 그 정도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는 비가 떨어지면 거의 90%를 하수, 우수 관로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예. 그 우수 관로가 한 커봐야 1m 뭐 이 정도 2m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우가 100mm라고 하는 거가 10cm라고 느껴지지만 그 물이 면적에 떨어지면 곱하기 면적하면 그 볼륨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 볼륨이 특정 하수 관거로 몰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그럼 빼내려면 도대체 얼마의 크기로 해야 되냐? 그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1m짜리 관을 2m, 3m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걸 다 저희가 오픈해서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상류 지역에 이제 댐 관리도 네.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 쓰는 것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산업용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조차도 이제 물 부족을 함께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강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로도 또 댐 네. 건설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예. 저는 댐 건설에서 이 뭔가 전력도 수력 발전으로 동원하고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반대가 많더라고요. 댐 건설에 대해서 요즘 왜 이렇게 이슈가 많나요? 댐은 일단 어떤 특정 지역을 막아서 스몰이 일단 발생을 하고 네. 그 스몰민에 대한 기본적인 1차적인 피해를 갖고 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지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호수가 생김으로써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기상이라는 기후가 바뀌면 농작물에 또 피해 갖고 오고요. 예. 두 가지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류와 하류에 또 이해차가 있습니다. 네. 왜 우리 동네를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이득을 봐? 예, 이제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가 약간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런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산업이라든지 어떤 이제 국가의 발전을 이뤄가려면 물 부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 소양강 댐, 예. 춘천에 가시면 큰 댐 하나 있는데요. 예. 걔가 29억 톤 정도의 저수용량을 갖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물 쓰는 게 한 20억 톤 정도 됩니다. 예. 서울에 있는 주민들 아무리 남부지방에 가뭄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물 수도꼭지 틀으면 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는 소양강 댐하고 충주댐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이만큼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선 뭐 용인 산업단지에 뭐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를 예.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물을 공급을 그런 걸 저희가 보통 물 집약 산업이라고 해서 예. 대부분 물이 들어가서 그런 세척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인 거고요. 그럼 하루에 쓰는 양이 한 1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100만 톤 하루에요? 예, 100만 톤이 웬만한 도시가 하나 쓰는 물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급을 해주려면 우리가 어떤 댐도 아마 처음 들어보죠. 계약이 돼 있어요. 네. 물이 다 내 거가 아닙니다. 네. 아까 20억 톤에 이게 다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거, 이건 농업용 거, 이건 산업용 거로 되기 때문에 예. 각자 내가 계약한 거니까 내가 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산업이라는 게 하나 생기면 추가 공급이 해줘야 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국가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돈에도 수지가 있잖아요. 예. 그 물에도 수지가 있습니다. 물 수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워터 버짓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 수지 분석해서 물이 부족하면 댐을 만들어야지만 공급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가에서 발표한 것들은 그런 계산을 해보고 이제 부족량에 대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 댐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방향성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댐들이 다 조기에 착공이 돼서 건설이 되면 예. 그러면 우리나라 물 부족 현상, 그 산업용수 부족 현상 이런 것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홍수 피해 같은 것도 좀 완화되는 건가요? 그렇게 기대하고 저희가 어쨌든 설계를 하는 것들인 거고요. 예. 거기에 전제 조건들은 어쨌든 모든 기상 현상들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댐 건설을 진행하는데 네. 나름대로 이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좀 뭔가 계획은 발표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댐 14개 댐을 아마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국가조도 댐이 있고 네. 지역 건의댐이 있습니다. 지역 건의댐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건의한 거기 때문에 네. 환영하는 거죠. 예. 지역에서 필요하니까는 지원을 한 거고요. 국가주도 댐에서 아마 좀 반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환경 NGO 단체들은 예. 그 자체 14개 자체를 일단 아마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환경 이슈도 그렇고 보상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사실 산업단지 하나 건설할 때도 네네. 계속 착공 시점이 뒤로 네, 미뤄지는데 그렇습니다. 당분간에 이거 산업에서 쓸 물도 부족해질 현상이 농후하다 이렇게 점쳐지는데요. 비단 작년에 그 남부지방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신문에서 주암댐이라고 하는 댐에서 물을 대부분 공급을 합니다. 예. 주암댐에 이제 가뭄이 심해 거의 이제 저수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물 공급이 안 되는 상황까지 놓였거든요. 저희가 그런 상황까지 놓이기 전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하루에 그 여수선단이 운영이 안 되면 피해액이 몇천억이거든요. 네. 하루만 네.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 때 뭐 농업용수도 연결하고 여러 이제 대안을 해서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상황인 거고요. 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단순히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3억 톤 더 만들겠다, 1억 톤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큰 틀에서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소양강 댐이나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주요 네. 댐들 네. 이 댐들도 건립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예. 이것도 시설물인데 무한히 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되거나 이런 시점 그런 건 없나요? 있습니다. 있고 댐을 질 때는 다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예. 이미 내구 연한들이 지났죠. 보통, 지났어요? 저희가 30년, 40년을 보고 하는 건데요. 그 내구 연한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그 댐을 가두면은 거기에 이제 그 토사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럼 쌓이면 당연히 용량이 줄어드니까 예. 그걸 빼내지 않으면 역할을 못 하니까 역할이 이제 부족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소양강 댐이 50주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 74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댐의 역할을 좀 더 잘 보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한 50년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공급도 했고 말씀하신 것 수력도 했고 뭐 홍수도 막았고 이런 역할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재개발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요. 네.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예산들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해당하는 것들인 거죠.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류에 있는 물을 막아서 거기를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고 산업용수로 쓰는 그런 형태로 이용하기 위해서 상류 쪽에 댐을 막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네. 지금 물이 가장 많이 호우로 내리고 있는 지역은 도심지니 상류보다는 네. 그럼 도심지에서 결국 더 하류로 빠져나가는 어느 지류에 예. 우리 가끔 농촌 지역 가보면
저수지 만드는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하류 지역 어딘가에 예. 뭐 미군 부대 유유지든 어디든 간에 큰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천변 저류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천변의 예. 저류를 만들어서 홍수의 피크, 그러니까 수위가 한참 높을 때를 네. 물을 바이패스 시켜갖고 그쪽에 물을 가둬가지고 네. 수위를 뭐 10cm 떨어뜨리겠다 이런 개념을 하는데 예. 그 10cm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10cm를 떨어뜨리려면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 댐이라는 게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1억 톤으로 하려면 1km, 1km, 1km라고 하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깊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깊이까지.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깊이가. 음. 예, 저희가 공간은 나오겠지만 깊이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공간도 어렵고. 그럼 이제 댐 건설로 인해서 하류 지역 사람들이나 산업 지역 네. 사람들은 필요한 걸 공급받지만 네. 우리는 농경지 침수되고 살던 집도 침수돼서 우린 피해가 막심하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예. 댐 건설로 그분들이 다른 보상도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 다른 이익을 보게끔 예. 저 어렸을 때는 소양강 댐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소풍으로 구경도 가고 그랬거든요. 관광 자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더 방안이 논의되는 게 없나요? 예, 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댐을 지면서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게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뭐 다리 놔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도로 닦아주고 도로 건설해주고 그다음에 댐 주변 지연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 이 비용들이 현실화 좀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내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상책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댐이 건설된 뒤에는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네. 지역 활성화의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방편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물에 방류를 할 때 그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거든요. 예, 예. 현존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뭐 그 물을 방류시킬 때 굉장히 많은 또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어지는 댐들은 주변에 굉장히 뭐 둘레길도 만들고 뭐 산책길도 만들고 또는 뭐 애들 그 어린 학생들 그런 뭐 야외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그런 이벤트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민들 실제 그걸 운영하면서 이익도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차원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댐을 여러 가지 피해들을 완화해가면서 건립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의 댐을 이제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또 저 어렸을 때 네. 평화의 댐이라고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교수님도. 그럼요. 네. 그거 건립한다고 우리 돈도 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아무 기능 안 합니까? 그거 어떻게 됐는지 통 듣지도 못했네요. 지금 현재로 평화의 댐은 안타깝게도 예. 저수용량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물을 가둬갖고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왜요? 북한 상류에 바로 직상류에 북한에 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댐이 방류를 하게 되면 예.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가 그걸 비워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 만약에 북한이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런 걸 저희 공유하천이라고 합니다. 네. 하천을 공유하고 공유하천에서 적절하게 물을 자기네 쓸 것만 쓰고 넘겨주면 저희가 더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족량이 한 10억 톤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평화의 댐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비워놓고 쓰지 네,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하천 문제로 좀 네. 넘어가 네.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국적 하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별 이슈가 안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강을 여러 국가가 그렇죠. 경유하다 보니까 이 상류 지역의 국가가 댐 건설해서 자신들 물 부족한 거 쓰고 산업용수로 쓰고 전력 네, 발전한다면 맞습니다. 밑에 나라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다국적 하천을 개발하고 댐을 건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룰이 있습니까? 합의를 거쳐서 하는 거가 맞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인 거고 네. 그런 여러 공유하천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부분이 북한하고의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통일이 되면 지금 중국하고 문제가 있겠죠. 압록강이 네.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적지만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인 거고 예. 뭐 중국하고 지금 동남아시아의 관계 문제, 메콩강이라고 하는 큰 예. 관계 문제 그런 문제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 분쟁이 나게 되면 분쟁 해결해주는 기관들이 있긴 한데 예. 그게 잘 운영이 되지는 않았던.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이 물 분쟁이라든가 물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좀 대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큰 어떤 컨소라든가 포럼 뭐 아니면 실질적인 기구들 그런 워킹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잘 아시는 IPC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유네스코 안에도 있고요. 예. 뭐 WMO 같은 경우 안에서 또 우리 이런 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소위 말하는 SDG라고 하는 그런 고를 만족하기 위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고 예. 환경부나 뭐 국토부나 이런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여쭤보냐면요. 네. 뭐 지금이야 통일이 언제 될까 싶긴 하지만 네. 만약에 통일되고 난다면 우리는 또 중국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맞습니다. 강대국하고 네. 물과 관련돼서 또 분쟁이 있을 네. 텐데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국제적인 룰을 좀 잘 세팅하는데 우리도 일조해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학술적으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너무 상대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느 나라에선 진짜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 네. 나라들도 많고 맞습니다. 또 그 물이 또 우리에게 또 칼날처럼 다가와서 큰 해를 입히기도 네. 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앞으로 이 물과 관련돼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 저도 뭐 20년 동안 이쪽 수자원 쪽 이제 업무를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있는데 과거와는 정말 다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홍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발 물과 관련된 이슈가 어떤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하고 관계없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합의를 도출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필요한 지금 굉장히 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한 걸음 나아가려면 좀 더 대화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국가는 국가대로 저희 학계는 학계대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후 위기가 진짜 저희한테는 또 다른 기회로 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예. 홍수 관리나 가뭄 관리가 좀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부분도 있고요. 네.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기후에 관련되는 예산이나 이런 국가적인 국제적인 그런 펀드라든지 네. ODA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 돈을 저희가 내는 만큼 저희가 그만큼을 흡수하는 게 맞거든요. 네. 예를 들면 물과 관련된 신재생 관련 산업들이 해외 나갔을 때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네. 국가의 이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기후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국민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수자원 개발 또는 수자원 활용 물 관리 측면에서 좀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 오늘 그 물의 이면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배웠네요. 권연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